다음 주에는 쉬고 우리가 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 보기 시작했네. 1월 1일 수요일 쉬고 우리가 개강이 2일이니까 목요일부터 그럼 이제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다행이야. 일단 강의를 할 때는 이거 하나 하면 돼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대부분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어디 읽어갖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필기 노트를 보면 대부분 논점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논점이 기본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시작부터 풀어드린다 그랬어요. 일단 제 경험상 희한하게 칠판에 쭉 설명을 해. 다 이해해. 칠판에. 그래도 저희들이 경력이 몇 년인데 이해를 못 시켜드렸어요.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70%는 이해해. 그러면 70% 정도 이해하면 문제가 세 문제 중에 두 개는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내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문제를 조금이라도 1월 달부터 이렇게 손을 좀 댈 테니까. 그렇죠. 야, 기본도 안 잡혀 있는데 문제 자꾸 풀라고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문제가. 그리고 따로 문제를 풀고 뭐 이론을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부동산 학은 없어요. 왜? 부동산 학을 심플하게 뭔가 강의 또는 공부를 해야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나? 민법에. 1차를 또 심플하게 어느 정도 논점을 딱, 그렇죠. 최소한 점수는 안 오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런 감이 있어야 또 어디에 마음이 가? 2차에 가는 거야. 2차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셔. 문제 많이 풀 테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다 잘 해오셨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 지금 했죠? 자, 그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정의 하나는 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가법. 얘는 심플하네. 이 원가법은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꼭 찾으셔야 돼. 얘는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인데, 자, 비용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원가법.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를 수정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사례를 들어보자고요. 자, 조금 전에는 이 주택, 자, 이거 아파트였죠? 아파트 301호라는 요 주택을 어떤 측면에서 찾았어요?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과 유사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느냐?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이름이 거래 사례를 찾고 비교를 하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줘. 거래사례를 찾고 대상과 비교해서 가액을 찾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얘는 원가법이에요. 원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즉 301호라는 주택의 가치를 원가의 측면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 물건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찾아요. 자, 얘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뭔가 짓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0억 이렇게 원가가 들어갔으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추 얼마가 되는 거야? 대상물의 가치는 10억. 이게 그냥 원가법이에요. 10억의 원가가 들어갔다면 가치도 최소 10억은 하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는 이 원가를 뭐라고 부르냐? 제조달 원가라고 불러요. 이 제조달의 의미는 의미 없어. 감정평가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랑은 조금 다르게 쓰려고 노력해요.
그냥 원가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제조달 원가라고 지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걸 보면 원가법은 부동산의 원가로부터 가치를 찾는 거니까 대상 물건의 제조달이라고 읽지 말고 그냥 원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원가. 그리고 이 원가를 통해서 뭘 찾아?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원가가 그냥 가치가 된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뭘 수정한다고 돼 있어요. 감가를 수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 요놈이 포인트다는 거예요. 요놈이. 감가 수정.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 원가라는 건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 그래요. 우리가 원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원가는 항상 어떤 가치를 의미하냐? 원가를 투입했으면 항상 새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새 물건의 가치, 원가.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새 물건이 나왔겠어요? 헛 물건이 나왔겠어요? 당연히 새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는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건물로 치면 신축 건물의 가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축 건물의 가치.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제 막 신축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원가 10억이 바로 이 물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건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이 건물이 일반적으로 원가법은 건물에 많이 쓰는데 이 건물이 대부분 신축 건물이 아니에요. 주변에 봐봐요. 신축 건물 몇 개나 되는지. 주변에 전부 다 중고 건물이잖아요. 중고 건물. 그래서 이 물건이 중고 건물이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5년이 경과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가 10억을 들여서 10억짜리 원가는 새 물건의 가치, 신축 건물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요 10억 원짜리 새 물건의 가치가 중고 건물의 가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5년이 경과했으니까. 그래서 뭘 반영해 줘야 되냐? 만약에 부동산이 요 건물이 중고 건물이라면 중고 건물이 되기까지 발생한 감가를 반영해 줘야 돼요. 감가를.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5년이 경과했으니까 요 새 물건의 가치에서 몇 년 동안 발생한 감가, 5년 동안 발생한 감가를 이렇게 반영해 줘야 요 중고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추 이 건물이 5년 동안 한 2억의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요 2억이 바로 5년 동안 발생한 감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물건의 가치는 얼추 어떻게 된다? 8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억. 그러니까 왜 감가라는 수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축 건물이라면 상관없어요. 이 원가가 바로 신축 건물의 가치니까 신축 건물은 감가라는 걸 반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5년이나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발생한 감가를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대충 공식은 제조달 원가, 즉 원가를 추계한 다음에 감가가 있다면 감가를 반영해서 가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 원가법은요, 이게 기계 등에도 많이 쓰거든요. 기계. 그러면 이제 제가 해보죠.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트럭이 있어요. 트럭. 우리 1톤짜리 봉고 트럭. 이 트럭의 가치를 한번 추계해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 트럭의 가치가 지금 얘가 3년이 경과했다고 합니다. 3년.
3년. 3년. 그럼 원가법에 의하면 항상 이 트럭의 가치를 추계하려면 뭐부터 구해봐요? 이 트럭을 그렇죠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원가를 따져요. 원가. 그랬더니 이 트럭이 얼마나 됩니까? 원가가 한 2천만 원 할까요? 2천만 원 해요. 2천만 원. 요 물건을 만들 때 2천만 원 정도 비용, 원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가를 투입했다는 건 새 물건이 나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가를 투입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다고요. 새 물건의 가치. 그런데 지금 이 트럭은 몇 년이 경과했어요? 3년이 경과했으니까 3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요 원가에서 몇 년치 감가를 해줍니까? 3년 동안 발생한 3년 동안의 감가를 반영해 줘야 되는 거야. 3년 동안의 감가를. 요걸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3년 동안의 감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 자, 이 물건이 지금 3년 위에다 적어볼게요. 3년이 경과했어요. 자, 이 트럭을 사요. 이 트럭의 새 물건의 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죠.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들여서 이 새 물건의 새 트럭을 사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용 연수라고 불러요. 내용 연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요걸 말해. 내용 연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이렇게 잡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트럭은요. 2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물건을 사면 이 2천만 원이라는 가치가 몇 년간 사라지는 거야. 10년간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반영을 해도 2천만 원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매년 얼마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매년, 이 그래프에 의하면 매년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씩 감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200만 원 감가인데 몇 년이 경과했으니까 3년. 그러니까 너는 600만 원 감가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얼추 저 중고 트럭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4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걸 원가법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원가법. 이해됐다? 그래서 원가법은 항상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찾습니까? 일단 항상 원가를 찾고 원가를 찾은 다음에 이 원가가 새 물건의 가치니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이 중고 물건이라면 중고 상태의 감가를 반영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정의는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야. 근데 원가법은 뭔가 라임이 있어. 라임이. 잘 봐. 원가법이니까 뭐부터 찾아? 제조달 원가를 찾아. 그래서 감가를 해서 가액을 찾아. 어려워? 원가법은 원가, 제조달 원가를 찾아서 원가가 신축, 새 물건의 가치니까 중고 물건이라며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러면 된다고. 원가법.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 좀 정의가 조금 어렵다. 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자, 일단 잘 봐요. 수익환원법은 뭘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가치 정의로부터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했어. 가치 정의. 그러면 가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환원한 값입니다. 이렇게 부동산학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보셔. 장래 기대 이익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그리고 이걸 현재 시점으로 환원했죠. 현재 가치 이런 걸 모르더라도 뭔가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했어요. 이걸 우리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 정의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그런데 좀 복잡해요. 지금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 그러면 요 수익환원법의 정의는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어서 정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 항상 가치를 수익의 측면에서 찾아내는 방식은 항상 장래 수익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거. 요 환원은 현재 가치의 다른 표현이에요.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할까요?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할 때 할인법과 비할인법 이렇게 나눴잖아요. 할인법은 할인을 하는 법, 비할인법은 할인을 하지 않는 법. 그러면 할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줘? 네 글자로. 웜에 딱 2주 딱 됐어. 2주. 할인. 웜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뭔가 할인. 현재 가치잖아. 현재 가치. 우리가 100원을 10%로 은행에 예금합니다. 이때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를 묻는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는 항상 100원에다가 뭐가 붙어? 이자 10원이 붙으면서 금액이 항상 커진다 그랬어. 즉 미래 시점의 가치를 만들게 되면 항상 원금에 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가 이렇게 가산되기 때문에 항상 몸뚱이가 커져. 즉 미래 가치로 가면 갈수록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항상 금액은 할증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거꾸로 미래 금액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한 칸씩 땡기세요. 그러면 요리 오면 줬던 이자 또 차감하는 거니까 금액이 홀쭉해지고 또 다시 현재 시점으로 오면 이자 또 차감해야 되니까 금액이 홀쭉해진다고. 근데 기본서에다가 현재 가치를 하면 금액이 홀쭉해집니다. 겁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금액이 할인됩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투자론에서 할인이라고 말하면 현재 가치를 한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할인,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비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할인하지 않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1시간, 2시간 내 했잖아. 할인. 자, 그러니까 잘 보셔. 투자론에서는 현재 가치를 항상 할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인. 이건 투자 실무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할인이라는 말은 현재 가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에서는 현재 가치를 또 다른 용어로 불러. 평가에서는 이게 평가가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야.
일반적인 경제학의 용어랑 조금 다르게 부른다고. 자, 100원을 미래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어서 110원이죠? 요걸 현재 가치로 옮기게 되면 다시 100원이고, 평가에서는 현재 가치를 뭐라 그러냐? 100원을 미래로 보내면 110원. 그리고 다시 현재 가치로 바꾸면 100원. 그래서 100원을 110원을 다시 현재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킨 거야. 이렇게 부른다고. 100원을 미래로 보내면 110원. 다시 환원해봐. 지금으로. 그러면 얼마? 100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평가에서는 또 현재로 환원한다. 이렇게 쓴다고. 현재로 환원한다. 그러니까 환원을 한다. 할인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 전부 다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를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평가론에서는 환원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할인한다고 하고 둘 다 그냥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그러면 둘 다 뭐 한다는 거야? 현재 가치 한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합니다. 그리고 왜 현재 가치를 해? 항상 가치를 추계하는 시점이 현재니까 현재 시점에 가치로 환산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셔. 제가 이제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저 용어는요, 두 가지 방식이 뭔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장래 순수익, 이 순수익이라 그러면 우리 투자론의 순영업소득을 말해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미래 뭐시기?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거야. 그리고 잘 보셔. 할인이라는 표현이나 환원이라는 표현은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고? 근데 할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 투자론이야, 평가론이야? 투자론. 그러니까 투자론의 이론을 받아들인 게 이고, 요건 평가에서만 쓰는 법이야. 평가에서만. 환원이라는 말은 평가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차이가 뭐니?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원룸이. 자, 이 원룸의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저게 떠올라. 가치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 장래 이익이 중요하지.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 원룸이 앞으로 딱 3년 임대하면 끝난다고 보자고. 어때? 철거야. 철거. 그러니까 3년 동안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첫 해 110억의 임대료, 두 번째 121억의 임대료, 세 번째 133.1억의 임대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장래 수익을 기초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일단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나는 못해. 110, 120을 이렇게 해야만 나는 돼. 133.1 그러면 1, 4, 3, 6, 360 이런 거 해봐야 돼. 이제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 고등학교 이후로 언제 이런 거 해봤어? 얘들 우리 가르칠 때는 해봤지. 얘들 우리가 애도 없으면 이거 해봐야 돼. 얼마? 364.1 그러니까 대충 364.1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 할인법이겠어? 비할인법이겠어? 이게 비할인법이요. 그냥 시점이라는 걸 무시하고 장내 기대 수익이 100억, 110억, 121억, 133억 이러니까 대충 합치니까 364억, 4.1억 정도 나오구나. 이렇게 비할인법으로 대충 가치가 364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죠. 이 세 가지 금액은 직접 더할 수 없다 그랬어. 이유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투자론적으로 요 가치를 추계하려면 모든 수익과 비용의 시점을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다고. 그래서 할인율. 자, 오늘은 종합이야. 마지막 지금 종강이니까 할인율 하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 할인 그러면 뭐다고? 현재 가치. 그래서 할인율이 10%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에 10% 이자율을 적용하세요.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0%를 현재 가치에 적용하게 되면 나누기 1.1이라는 수식을 적는 거죠. 그래서 110억을 요리 앞으로 당기면 한 칸 앞으로 당기니까 나누기 1.1 얼마? 100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당기려면 앞으로 두 칸 와야 되니까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니도 100억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또 이렇게 당겨야죠. 그러니까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100억. 그래서 지금 모든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다시 환산했고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환산한 300억. 이게 바로 수익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가 시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300억입니다. 이래서 항상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의에.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확히는 현재 시점으로 모든 수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대충 감은 왔어. 이게 지금 우리가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할 때 한 사례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부동산은 3년 이렇게 딸랑 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룸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원룸이 먼저 사라지는 거야? 그래. 부동산의 특성이 내가 먼저 사라지지 부동산이 먼저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원룸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의 미래에 이 원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고. 이렇게 계속 20년치를 계속 추정해. 쭉 추정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면 그게 가치가 된다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다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게 투자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투자론에서 할인법이라고 하고 할인법이라고. 이게 평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투자론에 이걸 응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이제 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 2년 수습을 해야 돼. 2년. 우리 중개업은 대부분 몇 년 수수해요? 그런 게 있어?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한국입니까? 대한입니까? 협회마다 다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운영하는 실무 교육을 받죠. 4주인가요? 1주? 3일? 3일? 오메 나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몇 회 자격증인 것 같아요. 제가 선배예요. 자격증.
이러면 지금 30대인데 열 몇 살에 내가 그 자격증 땄다고. 우리 때만 해도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볼 수 없어요. 저 때만 해도. 그렇죠. 김대중 정권에서 법이 바뀌면서 자격증에 그 미성년자 조항이 빠졌어요. 우리가 일부 자격증을 빼고는. 왜? 그렇죠. 무슨 뭐죠? 우리 그때 IMF 시절에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 직장 잡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의 무슨 뭐 직업 뭐 창업 지원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하나 바꿨는데 그게 미성년자 조항을 삭제한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돌아다녀 보면 야간에 고등학생이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 너 뭐하러 왔니? 그러면 엄마가 보냈대. 예? 중개사 마음은 있니? 아니요, 별로 마음은 없어요. 뭐하라고 보내는지 몰라, 나는. 자신이 와야지, 자신이. 예? 예. 그러니까 직업교육으로, 그렇죠.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들어보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란 뭔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무슨 중개. 그래서 대부분 2, 3개월, 그렇죠. 우리 엄마 성화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사라져. 그냥 뭔가를 핑계를 대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러지 마셔. 본인이 와야지, 왜. 같이 오는 건 괜찮아. 같이 오는 거. 같이 오는 게 우리 은평에서도 같이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오시는 분이, 그렇죠. 둘이 같이 다니니까 또 그냥 재미가 있대. 학생이 와서 엄마 맨날 모르면 자기가 알려주고 그게 보람이라는 거야. 자, 뭐 하다가 제가 또 세초 새끼로? 요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막 따서 이제 수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습. 그래서 수습평가사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딩이 가치가 추계됐어. 빌딩이. 그리고 이 빌딩의 가치를 수익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데 이 빌딩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50년짜리야. 50년이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습이 앉아서 몇 년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거야. 50년치 현금 흐름을 막 머리 싸매면서 막 연구해서 예측하고 있는 거야. 결국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이제 고참이 딱 지나가. 고참이 지나가면서 어이 신참 뭐 하고 있어? 빌딩의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 50년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한다고. 그랬더니 고참이 뭐라 하냐 그러면 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내일 눈이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 물어봐. 그랬더니 신참이 내일이요? 내가 점쟁입니까? 어떻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 빌딩이 미래 벌어들일 수 있는 50년치의 미래 현금을 예측하고 그걸 모두 다 고려하는 게 이론적이겠지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여.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차가 고장날지 내일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50년치를 예측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현실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야 이런 거지 같은 거 맞지도 않는 거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미래 50년의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딱 내년도 딱 일기의 순수익을 찾아내. 내년도 순수익. 내년도의 순수익을 예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년도 올해랑 비슷하겠지. 이런 거니까 50년치 수익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올 것이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내년도 한기의 순영업 소득 또는 순수익을 딱 찾은 다음에 이 순수익을 기초로 뭔가 가치를 추계하는 편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장래 순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평가에서 만들어낸 방법이니까 장래 순수익을 현재로 환원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여기 보자고요. 자,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고. 일단 임료는 보지 마셔. 임료는 제가 딱 하나만 할 거니까. 임료는 보지 말고. 자, 우리가 가격을 또는 가치를 찾아내는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가치를 찾아내는 세 가지 아이디어. 첫 번째가 시장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은 다음에 내 물건이랑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가치를 찾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내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느냐 요걸 통해서 보는 거니까 비슷한 물건이지 똑같은 물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물건과 거래 사례의 우열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유사 물건이랑 비교한다는 거. 이게 직감적인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조금 구체화된 거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치를 찾아요. 그러면 대충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농작물 같은 거잖아요. 농작물. 길거리 가다가 감자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 근데 왠지 감자가 비싸 보여. 어떻게 알아? 그래, 옆에서 파는 사람이랑 파는 물건이랑 비교해봤더니 비교가 비슷한 물건 같은데 가격이 얘가 높아 보이잖아요.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은 항상 유사 물건과 비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고 그래요. 비교 방식. 그리고 이 비교 방식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도 있죠. 비용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원가라고 그래요. 원가와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가와 비용. 비용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전부가 비용이에요. 근데 원가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중에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살짝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은 겁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원가라고 합니까? 물건을 제작할 때 투입된 비용이에요. 제작할 때 투입된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알고 싶을 때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제작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그 원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정확히 원가에서 가치를 찾는다 하고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럼 반드시 가치정의가 떠올라야 돼. 가치정의가. 부동산의 가치 등 모든 재화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해서 가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수익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수익 방식이라 하고 정확한 이름이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원시켜서 가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자, 방식에 따라 또 뭐 더 다릅니까? 이름도 달라. 방식에 따라서. 자, 일단 수익 환원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 가격을 찾은 거니까 수익 가격이라 해.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냈으니까 비중가격이라. 이 비중은 유추했다는 뜻이에요. 유추가격이라고도 불러요. 이 무슨 뜻이에요? 대상과 유사한 물건으로부터 유추했다는 거예요. 예? 유추. 그래서 비중가격이라고 불러요. 이게 비중가격이라고 나오면 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구나. 이제 점점 암기할 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주 안 보면 무조건 어제랑 똑같아. 강의를 듣기 전에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꼭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적산. 자, 일반적으로 이 적산은요,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을 적산이라고 그래요. 적산.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 근데 이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이 왜 적산입니까? 그러면 얘는 누적적으로 뭔가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누적적으로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누적적으로 합산한다는 게 뭐냐? 그럼 보셔. 자, 우리가 최초에 비용의 측면에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지금 궁금해했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치가 자, 투입된 원가에 비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사례로 들었죠. 그러면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원가의 측면에서 찾으면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원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얘를 만드는 구성 부분을 먼저 분해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원두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설탕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면 난 커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프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프림도 들어간다 합시다. 프림. 그 다음에 뭐 종이컵,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 빨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부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일단 원두가 100원, 설탕 200원, 프림 300원. 그러면 항상 원가를 누적시키면서 구성 부분의 원가를 합산하는 거야. 얘만 따지면 100원이고 설탕까지 포함해서 누적시키면 300원. 요거까지 하면 600원. 종이 또 200원 들어가면 800원. 이런 식으로 누적시켜서 합산하는 방법을 쓴다. 원가는. 그래서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 원가를 추계하면 적산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았으니까 적산가액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야. 적산가액. 됐다? 적산가액. 자, 그래서 항상 가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이 딱 나와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그럼 얘는 어떤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시장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고 정확히 가액을 찾는 거죠. 가액.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즉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고, 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시점,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한 가액이 거래 사례로부터 유추했기 때문에 무슨 가액이라고 하는 거야? 비중가액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야. 비중가액. 그다음에 원가법은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 법이죠. 그래서 원가법은 항상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왜 감가 수정을 하니? 원가라는 애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새 물건이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물건이 중고 물건이라면 당연히 중고 물건으로서의 가치 감소를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이 있다면 감가 수정을 해서 물건의 가액을 찾습니다.
이 가액은 원가의 측면에서 찾아냈으니까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 했다고 그래요? 적산이라는 말을 쓴다고.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이 적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가액을 적산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측면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항상 장래 수익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이게 현재 가치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수익하는 법은 항상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한 가액의 이름을 뭐라 부를 것이다? 수익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가장 쉬운 게 이 문제예요. 요 기출연도가 없네. 제가 잊어버렸네. 예. 가장 쉬운 문제야. 자, 이런 걸 틀려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원가법은 제조하다 원가에 뭘 해? 감가수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렇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금 우리가 공식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기가 두 문자로는 사, 시, 지, 개라고 암기합니다. 일단 법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시지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할인.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기만 하면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만. 이게 세 문제 중에 전략이 어떻다고? 한 문제는 목숨을 걸고 자력으로 맞춘다고. 두 번째는 찍어서 계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하나를 맞춰갖고 와. 그렇죠. 3번을 찍든 뭘 찍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방식이 딱 끝난다. 이런 말. 3방식이. 원래는 제가 뭐까지 하고 싶었냐 그러면 임료를 구하는 방식까지 하고 싶었어. 근데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어제 했어. 폭망했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낼 테니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확인하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딱 여기까지. 자, 오늘 이렇게 종강을 하고 우리가 1월 달에 새해가 되면 일단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전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강의를 들을 때는 이 필기노트가 중심이에요. 필기노트가 이게 기본서를 가지고든 안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뭐는 갖고 와야 돼? 필기노트를. 그리고 필기노트를 이제 1월 달부터는 차분히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까?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거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을 먼저 해. 1월, 2월에. 그리고 3월, 4월 달에는 똑같이 앞에서부터 보면서 1월, 2월 했던 거 반복하고 빠져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가 우리가 강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주제예요. 5월 달부터는 전부 다 암기야, 이제. 5월 달부터는. 자,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작년에 1, 2, 3, 4는 똑같이 했어요. 1, 2, 3, 4. 그리고 5, 6까지 똑같이 하고 2개월 텀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 2개월이 한 텀이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인문 강의도 11, 12 이렇게 텀이죠. 단 7월 달하고 8월 달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 자,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8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 이게 한 달에 한 바퀴 돌렸다고. 한 달에.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 의외로. 따라와. 그래서 올해는 고민하고 있지만 5월달부터 4주에 한 바퀴. 물론 제가 선별을 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선별해서 한 바퀴. 6월달에 한 바퀴. 7월달에 한 바퀴. 8월달에 한 바퀴. 이렇게 볼 생각이야. 좀 과도해. 목표가 조금 과도해.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요 놈이 좀 고민이야. 요쪽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제 오래 해봤더니 이게 반응이 좋아. 그리고 이게 대부분 따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7월, 8월에는 강의 따라가는데 지쳐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더라고요. 암기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5월 달부터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5월 달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1, 2, 3, 4월 달에 뭔가 부지런해줘야 돼. 예? 올해 이렇게 해볼 거야. 5월 달부터. 그래서 5월 달 한 바퀴, 6월 달 한 바퀴, 7월 달 한 바퀴, 8월 달 한 바퀴, 9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10월 달에 최종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부동산 하기가 뭔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개강주에 보자고요. 예.